올해 이 산업만큼은 남들이 잘 보진 않지만 새롭게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평가주로서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같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배당 이런 거를 통한 주주 환원주로서의 주목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찬우님이랑 올해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산업 중에 제약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제약바이오를 최근에 제가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올해 일단 금리 인하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매달 1월마다 보는 주요 일정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CES고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올해에도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기존에는 빅파마 업체들만 왔는데 이번에 빅테크 업체 특히나 엔비디아가 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돈 저렇게 많은 기업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돈의 흐름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 제약바를 막 깊게 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제약바를 다뤘던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저는 금리 인하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제약바이오는 보다 더 이자율, 할인율, 금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파이프라인을 현가로 땡겨 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랑 이제 금리의 역의 상관관계는 보다 확실한 것 같고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사실 모두가 어쨌든 다 동의는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의 차이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속도와 시점의 차이의 문제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이 파이프라인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적용한 할인율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현재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결국 예전에 5% 금리 시기보다는 더욱 후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신규 약품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최근에 24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던 이제 일라일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 이런 거나 아니면 24년에 뭐 스텔라라라 25년 아일리아 등 10여 종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사실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앞두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이 올해는 조금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분야가 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할 때 있어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워낙 많은 분야도 있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실체가 없어서. 이거 완전 진짜 꿈을 먹고 자라나는 기업들이고 이게 임상이 어찌됐든 성공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실상 성공 확률은 거의 1% 가까이 되는 거고 거의 이거는 복권 긁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에서 또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ADC 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요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D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체에 독소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항체에 약물을 붙이는 거죠. 그 항체에 약물을 붙일 때 그 붙이는 기능을 하게 되는 링커의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고 좋냐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요 빅파마들의 최근 딜이 대부분 ADC 쪽에서 일어난 걸 일단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약이나 학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다이치 상표나 아니 머크의 라이센스 아웃이 그 220억 달러로 되게 큰 규모로 일어난 상황인데 23년에 계약 규모 상위 10개, 상위 10위에서 무려 4개가 ADC였거든요. 네, 그래서 빅파마들은 ADC 기술을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8년에서 22년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타 기전 대비해서 딜 규모가 가장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서 영향력이 지금 ADC가 상당히 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최근 주요 바이오 학회인 에스모 학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ADC 병역요법으로 진행한 약물과 이제 그렇지 못한 약물 간의 큰 차이를 입증을 했거든요. 또한 ADC가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가 현재 바이오 업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ADC는 단일 클론 항체 장점인 이제 표적특이적인 효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넓은 확장성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점차적으로 이 범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째로는 글로벌 빅파마의 주요 R&D 대상으로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미래 매출 성장성과 잠재 시장 규모가 타 신약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학회 발표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 학회 발표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DC가 유망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뭐 다이치산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책에 담아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 주가 뭐 이런 것도 제시를 했지만, 이제 이 기업은 또 CDMO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CDMO 산업이 되게 그 24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사실 빅파마양 수주나 공장 매출 인식 효과, 뭐 우호적인 환율 환경 이런 게 모두 다 기능을 하는 상황이고요.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캐파랑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설비 증설 투자도 있는 반면에 이제 신규 모달리티로 선택한 ADC 관련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바이오 주식들 쪽에서도 이 ADC 관련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본 기업도 하나 꼽았는데, 물론 다이치 산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랑 맞은 ADC 파이프라인의 파트너십 이런 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사실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ADC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같은 걸 이미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암종들 있죠. 뭐 비소세포 폐암, 뭐 소세포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암종들에 대한 이 전주기적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DC 시장이 개화하는 모멘텀에서 충분히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이런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할 때 이슈에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는 비만치료제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는 또 어떤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 AI 이쪽에 또 많이 떴었고, 사실 그랬을 때 물론 이게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뭐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받는 입장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은 특성상 또 숫자가 거의 안 찍히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와도 세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슈가 아무것도 없을 때 급등하고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무빙을 뭐 최근에 아마 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ADC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흐름 안에서 뭐 ADC 등의 산업 전망에 따른 기업 수혜에 집중해서 투자를 미리 집중은 선행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조금 긴 시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JPM 헬스 컨퍼런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나 이런 모멘텀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단지 큰 어떤 흐름 안에서의 잠깐 단발성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게 바이오 학회들이 중요한 건 앞으로가 어떤 게 유망할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이걸 단발적인 이슈,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산업의 흐름의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베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8개의 산업을 좀 담아주시긴 했는데, 오늘 뭐 우주항공, AI, 제약바이오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올해 이 산업만큼은 남들이 잘 보진 않지만 새롭게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마 이 8개 산업을 딱 읽어보시면 딱 띠용 하시는 부분이 딱 언젠가 딱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띠용했어요. 왜? 그렇죠. 보통은 만약에 뭐 보험 이런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집중을 받을 수 없는 산업군 섹터군이잖아요. 그런데 보험 같은 분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보통 투자를 뭐 편하게 해라, 뭐 워렌 버핏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를 하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목표 주가 왔을 때 엑시트하자,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이 저평가주를 언제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저평가주는 결국에 남들의 시선이나 수급이 들어와야지 본래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본래 가치를 안 찾아가면 죽을 때까지 저평가주로 남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보험주를 집중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저 PBR 이슈가 있죠. 일단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IFRS 17이 도입이 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을 하는 경우에 수익성이 새로운 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해서 개선이 엄청 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장기 보험을 더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어떤 보험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크게 레버리지가 회계 기준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단기적인 회계적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장기 보장성 보험 숫자를 늘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숫자까지 같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레버리지가 걸리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산업 전체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존재하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PBR 이슈가 있죠. 그래서 장부가 상승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회계적인 숫자가 올라가면 장부가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PBR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PBR이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저 PBR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내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들은 장기간 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책적인 움직임을 이제 참고를 해봤을 때 PBR이 1 이하인 저평가 기업들의 밸류업 이슈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만 해도 뭐 자사주 소각이나 뭐 경영권 방어제도 공식 도입 등의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좀 뭐 주주가치 상승 이러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오류거래는 그 금감원장이 직접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알릴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움직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적인 이슈에는 반기를 들지 마라. 주식시장에서 정책적인 이슈는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금리 하락 시기에 사실 IFRS 17의 수혜로 인해서 회계적인 이익도 증가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저평가주로서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같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배당 이런 거를 통한 주주 환원주로서의 주목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험주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이 말을 들었으면 에이 그래도 보험은 보험이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발적으로 끝날 만한 흐름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이게 진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외되어 있던 속히 말해 저 PBR 이런 가치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해 또 보험주 뿐만 아니라 저 PBR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만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 학교 활동이나 뭐 교수님과 함께 이런 책을 작성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든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아마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다 한 번씩 말씀하시고 가셨겠지만, 그 투자 방식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누구는 그 차트 매매를 인베스팅이 아니라 트레이딩, 뭐 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차트 매매, 뭐 트레이딩으로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던 인베스팅을 하던,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어떤 주식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는 미리 리서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베스팅을 할 때도 어떤 기업의 비중을 크게 오래 가지고 가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사실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리서치나 공부는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올해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에 대해서 유망 산업과 그 유망 산업에서의 유망 기업을 어떤 플로우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서치를 통한 이 기반을 좀 다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건방진 조언, 건방진 생각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네,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저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투자라는 걸 할 때 내가 모르고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알고 사야지 투자지, 모르고 사는 거는 그야말로 좀 도박 배팅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올해 유망한 산업 탑5 중에 4개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제가 보는 관점과 되게 비슷한 맥락이 좀 많았다. 저부터도 되게 또 흥미롭게 또 봤던 책이었고 되게 또 좋았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각 산업별로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이슈를 주도로 설명과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것들을 다 이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적어주셔서 되게 좀 보기 편했고 어려운 포인트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올해 유망한 산업 탑 8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ESS,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보험, 우주항공. 이 산업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찬우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